하여튼 자 그럼 이제 어선 이야기로 넘어가서 지금 3명이 탄 어선인데 그 중에서 2명은 구조하고 1명은 실종. 그렇구나. 2.93톤 소형 승무원 3명 중 2명은 구조, 1명 사망. 그렇군요. 예. 1명은 실종이에요, 사망이에요? 1명 사망으로 발견됐어. 그래요. 그 진도 앞바다 어디예요? 진도 앞바다, 정확하게 진도 앞바다 어디? 진도 해역, 전북어선, 2명 구조, 1명 사망이네. 사망으로 나왔다. 예, 그렇구나. 그래서, 뭔 얘기가 있느냐. 이 진도 앞바다가 어떤 바다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진도 앞바다가 소위 이제 서해바다잖아요. 예, 서해바다가 옛날에는 땅이었어.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까지는 여기가 육지였다고. 육지 중에서도 이제 산지, 육지 중에서도 이제 이 산지였던 거야. 그러다가 이게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서해바다가 물에 잠긴 거예요. 서해바다가 물에 잠기면서 그 서해바다 속의 지형이 어떠느냐. 가령 동해바다는 태백산맥에서 쭉 떨어져서 갑자기 깊어져. 수심이 깊어져가지고 그 깊은 수심에 망망대해처럼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야. 그 동해바다는 큰 파도가 치더라도 무슨 소용돌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야. 이제 육지에 의한 흐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서해바다는 어떠냐면 이 바닷속이 굉장히 이렇게 높낮이가 복잡해. 여기가 다도해잖아. 그러니까 섬이 많고 그런 것처럼 섬은 겉으로 바다 위에 솟아있는 게 섬이지만 그 섬 말고 안 보이는 바닷속에 골들이 많은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도가 쳤을 때 그런 골을 돌면서 물이 회오리가 치고, 예,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명량에 나오는 바다가 진도 앞바다야. 영화 명량에 나오는 바다가 진도 앞바다라고. 그 서해가 왜 뻘이냐 하면 그게 산이라서 산이었던 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해 앞바다가 바닷속의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복잡한 바닷속 지형이기 때문에 울돌목 같은 게 생기는 거야. 물이 막 소용돌이 치고 굉장히 거칠게 물이 돌고 그런 현상이 이 서해바다에 많아서 옛날부터 배를 띄울 때 백기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해저 지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 거야. 이 서해바다가 청해지는 남해예요. 청해지는 남해였고 서해바다는 굉장히 바닷길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 바다인 거야. 근데 그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경륜이 필요한 거야. 서해를 잘 알고 바닷길을 잘 아는 경륜 있는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진도 앞바다의 어선 침몰. 자, 이 어선 침몰 3명 중에 2명은 구조됐잖아. 어선은 어떤 바다냐? 어선은 어떤 거냐?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 만든 배이기 때문에 이 어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문가들이야. 자기 배를 오랫동안 운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선 사고는 그래도 괜찮은데, 대부분 어선 사고가 원인이 되는 거는 파도가 지나치게 높이 쳤거나, 예상외의 기상이변이 나타났을 때 아니면, 어선 사고는 많지 않죠. 근데 이 어부들은 매일 먹고 살기 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고 빈도는 높지만, 그래도 바다를 잘 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서해바다에서 유명한 사건 2가지, 천안함하고 세월호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천안함하고 세월호는 특히 우리 이제 이 천안함 얘기. 천안함이 왜 사고가 났어? 천안함의 함장이 부임한 지 일주일인가 한 달밖에 안 됐다며.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선장이 바닷길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섬마다
섬 주변에 있는 그 지형을 몰라가지고 맨 첫날 사고 발생 당시에 그 백령동과 그 어민들이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원래 그 길로는 큰 배가 들어오면 안 되는 길이다. 거기에 이렇게 되게 딱딱한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옛날에 6.25 때는 한국전쟁 때는 물이 빠지면 여기가 이제 되게 그러니까 모래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딱딱해진 모래 사구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딱딱한 사구를 전투기에 활주로로 쓸 만큼 거기가 굉장히 단단한 지형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해저 지형이기 때문에 큰 배들은 들어오면 안 되는 데인데 천안함에 그 배 거기 들어왔었다는 거야. 들어오면서 뭐가 된 거야? 좌초가 된 거야. 암초. 그러니까 이제 사구는 모래 언덕을 얘기하는 거고 해저 암초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이 차면 암초가 되는 거고 물이 빠지면 그게 사구가 돼서 거기서 활주로도 할 만큼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아는 바다인데 이 함장이 몰랐던 거야. 천안함 함장이. 그래가지고 그 배가 그 백령도에 와서 좌초가 된 거야. 그게 다음날 국방부가 이 유가족들을 불러놓고 설명을 했다고. 여기가 저기 좌초 지점, 그게 섬이 백령도일 거야 아마. 그 사진을 내가 백령도야. 백령도 옆에 그 백령도가 이렇게 있고 백령도 옆에 별표를 해놔. 그래서 국방부에서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여기가 좌초 지점이라고 가르쳐요. 그래 우리 벌레들 막 신났지. 오케이. 여기가 좌초 지점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사진이 찍혔어. 그게 아주경제에서 찍은 사진이야. 그리고 그 해도에 보면 이 백령도 서쪽에 별표 치고 여기가 좌초 지점. 그 다음에 백령도 남쪽에 깊은 바다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서 여기가 사고 지점이라고 가르쳐. 그게 그 해도가 있어요. 누가 그 해도 좀 구해와봐.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경제 사진인데 그 사진에 보면 가만있어 보자. 이거를 내가 카메라로 좀 보여줄게. 카메라로 보여주면 이게 그 해도예요. 예, 이게 그 해도인데 여기 보면 손가락으로 가르친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 좌초 지점. 이게 국방부 간부의 손가락이야. 손가락으로 좌초 지점을 가르치고 있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게 사고 지점이에요. 요게 아시아 경제에서 나왔던 사진이야. 아시아 경제가 그 천안함 발생 다음 날 가만있어 보자. 예. 천안함 사고 발생 다음 날 그 유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국방부 직원이 설명하는 걸 사진 찍은 거야.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함에서 이게 백령도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었다라는 증거야. 근데 이 서해 바다가 이 천안함도 이제 그래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저기서 좌초가 됐다가 좌초된 지점에 그냥 있었으면 49명의 장병이 죽지 않아. 근데 그 경험이 없는 함장이 배를 뺀 거야. 빼갖고 깊은 바다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바다에서 이 침수 현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사고가 났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뭐 미국의 무슨 토크쇼에서는 뭐 미국의 이스라엘 잠수함인가? 마지막에 뭐가 발표가 됐잖아. 이스라엘 잠수함하고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맨 마지막에 미국 쪽 언론에서 나온 거죠. 여자냐 남자냐? 미안한데 보기와 달리 여자야. 그러니까 그 천안함이 이스라엘 잠수함하고 부딪혔다. 그런 주장이 미국 쪽 언론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당시 천안함 사건 당시에 미국에서 토크쇼를 하면서 그게 무슨 이제 시사 토크쇼였나 봐.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잠수함하고 충돌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잠수함하고 충돌했던 그 증거로 얘기되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이 천안함에 선미하고 선수가 발견된 지점이 달라. 그런데
소위 한준희 사건, 한준희란 사람이 죽은 지점이 이 지점이야. 죽은 지점이 이 지점. 그러면 그때 한준희가 왜 갔냐 했더니 천안함의 희생 장병들을 수색하러 갔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선수 선미가 여기 있는데 왜 한준희는 이 지점에서 침수했다가 죽었느냐. 그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누가 찍은 사진에 의하면 뭐 크기 한 2m 정도의 검정색 물체가 올라왔다. 그걸 인양을 하는 사진이 또 있어. 그러면서 그 천안함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냐? 안 밝혀졌어요. 아직까지도 천안함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고 있어. 얼마 전에 경성대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그때 천안함 사건 당시에 지진파가 잡힌 거야. 근데 천안함 사건 당시에 잡힌 지진파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130m짜리 잠수함하고 부딪힌 지진파다. 그런 얘기를 영국의 학술지에 그게 올라갔어. 영국의 박사하고 한국의 경성대 교수가 같이 연구를 해서 당시 천안함 사건 당시에 지진파를 연구해 보니까 천안함은 길이 130m 정도의 잠수함하고 부딪혔다. 그런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그게 영국의 학술지에 실린 거야 지금. 얼마 전에.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얘기 알아요 몰라요? 그런 얘기 우리 국민들이 알아 몰라? 그러니까 100m 이상의 무슨 잠수함이래. 113m인지 130m인지 모르겠는데 100m 이상 되는 잠수함에 부딪힌 지진파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걸 영국의 학술지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어.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 그게 북한의 잠수함이 와서 어뢰를 쏴가지고 버블제트 폭발을 일으켜서 침몰시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러시아의 해군이랑 일본 해군이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한국의 주장이 맞다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일본의 주장은 한국 국방부의 발표가 맞다면 전 세계에서 잠수함 공격 능력, 전투력이 가장 뛰어난 게 북한이다. 그게 일본의 주장이고, 러시아의 해군 예비역은 만약에 한국의 주장이 맞다면 한국 해군은 밥통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미군 정확히 그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국무차관인가? 미 국방부 차관인가? 국방부 차관인가 보다. 미 국방부 차관이 뭐라고 마지막에 발표를 했냐면 우리는 한 번도 천안함이 북한 탓이라고 단정한 적 없다. 그게 맨 마지막 입장이에요. 이거 잘 몰랐잖아. 왜? 우리나라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요구하면 뭐라 그래요? 종북 빨갱이야. 너의 조국이 어디냐 그러잖아. 너의 조국이 어디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천안함의 사건의 진실을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일단 나는 천안함도 경력 없는 함장의 문제라고 보는데, 자, 만약에 정부의 말이 다 맞다고 쳐. 그러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맞아서 49명의 대원을 수장시킨 함장에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정부의 발표대로 정말로 천안함 함장이 이 북한의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아서 그것도 이 소나를 장착한 이 천안함인데, 소나가 뭐냐? 어뢰와 잠수함을 추적하는 기구를 달고 있는 배가 어뢰인지도 모르고 공격을 당해서 49명의 장병을 잃었어. 그러면 이거는 배도 잃고 장병도 잃은 거야. 그러면 해군 역사상 그런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군법을 회부돼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정상이잖아. 근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함장에게 훈장을 줬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병들에게 일체의 말을 못하게 발설 금지령을 내리고, 말이 좀 안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안함에 대해서 진실은 밝혀졌다? 아직도 안 밝혀졌어. 그죠? 그러면서 누가 나한테 묻는 거야. 그렇게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길 요구하면서 왜 천안함에 대해서는 침묵하냐고. 야! 내가 언제 천안함에 대해서 침묵했어? 나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지금 4년 동안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야. 우리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지금 북한의 북한의 잠수함이 군산 앞바다로 들어와서 시동을 끄고 그 막 뺑뺑이 도는 물살이 급한 서해바다를 뺑뺑이를 돌면서 가다가 천안 앞에 딱 서가지고 전 세계에서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는 어뢰를 쏴서 버블제트 공격으로 천안함을 박살을 내고 뺑뺑이를 돌면서 또 도망을 갔는데 우리 국방부가 미리 막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새떼한테 총을 쐈단 얘기냐? 나는 4년째 묻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49명의 부하를 잃은 함장한테 그래놓고 훈장을 줬단 얘기냐? 나는 지금도 천안함의 진실을 묻고 있는 사람이야. 뭔 말인지 알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서해바다의 천안함 사건이 1차였다면 오늘 진도의 어선 침몰을 놓고 두 번째, 세월호.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인천에서 출발한 세월호가 군산 앞바다에서 기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생존자의 주장이야. 그 생존자가 배 전문가더만. 배를 많이 타본 사람인데 군산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심하게 기울어서 음료수병이 굴러갔다. 그만큼 심하게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러면 군산 앞바다에서 어디까지? 세월호의 사건 지점까지 꽤 긴 시간을 그렇게 기운 상태에서 운항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특히 이 진도 앞바다가 정말 이 어선은 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굉장히 그 물길을 잘 아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 심청전 있잖아요. 심청전에 보면 중국 상인들이 인당수에다가 재물을 바치잖아. 심청이를 제물로 바치잖아. 그게 중국 상인들이 서해바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얼마나 전문가들이야. 그런데도 급변한 어떤 사고가 터지니까 재물을 바치면서 가는 그 무서운 바다가 서해바다란 말이야. 그 중에서도 특히 진도 앞바다는 영화 명량에 나오는 울돌목이 있는 그 지점이야. 세월호라는 배가 그날 밤 출항할 때 그때 안개가 서해바다에 너무 심해갖고 다른 모든 배는 출항이 금지되어 있었어. 그런데 세월호만 20분인가에 그 출항허가가 갑자기 내려지고 그 20분 사이에 출항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군산 앞바다에서 심하게 기울었는데 군산 앞바다나 이런 데로 가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울돌목까지 간 거야. 그 험한 바다까지 갔어. 그래서 거기서 배가 침몰한 거야. 그러면 이 배를 운행했던 선장과 이 선원들은 어때야 돼? 이 서해바다를 잘 알아야 되겠지?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배잖아. 그런데 여러분 사건 결과 봤죠? 그 배에 탄 승무원들이 대부분 들어온 지 며칠 안 된 사람들이야. 그날 처음 근무했거나 세월호의 선장도 비정규직이야. 임시직. 그리고 원래 탔던 선장도 아니야. 그죠? 그 세월호에 원래 탔던 선장도 아닌 배에 그 다음에 그렇게 다른 배는 출항할 수 없는 그 밤에 이 배가 군산 앞바다에서 심하게 기울었다는데 그 배를 이 팽목항까지 진도 앞바다까지 갖고 가서 침몰시킨 거야. 그런데 모든 배를 타는 사람들의 상식이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우리 어저께 봤잖아요? 어저께 그 CNN 뉴스에 나온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공개된 장소로 대피를 해서 거기서 물로 뛰어든다. 그러니까 구명정을 펴야 되고 구명정이 안 펴지면 물로 뛰어들어서 최대한 배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그게 배 타는 사람의 상식이라는 거야. 그런데 세월호는 어떻게 했다? 구명조끼를 입고 가만히 있어라. 계속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2학년 일반인가 어떤 반에서는 희생자가 제일 적었어. 그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 어떤 학생이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아빠 배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그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배를 아는 사람이야. 배 탔던 아버지라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사람들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라.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라고 딸한테 지시를 했어. 아들인가 딸한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과 애들이 전부 다 나간 거야. 그래서 그 반은 온전히 살은 거야. 배를 타는 사람은 다 아는 상식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 배를 운항했던 그 맨 처음에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했던 사람들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느냐?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냐고. 그래서 어떤 말 하나가 거의 대부분이 살아왔어. 다 살릴 수, 2분이면 살릴 수 있었는데 다 죽인 거잖아. 이거 진상조사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이거 진상조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진상조사 해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수백 명이 죽었어. 그런데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옛날에 전두환 때 그 불임사건 검사, 죄 없는 부산 시민들을 간첩 빨갱이로 몰아갔던 고문 사건, 불임 사건의 검사였던 사람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넣어놨어. 이건 뭐 세월호 진상조사하겠다면 또 고문하겠다는 거야? 이 뭐 하자는 거지? 이거 팩트야. 팩트야. 불임 사건 맞죠? 불임 사건 검사가 고영주 변호사라고 불임 사건 때 검사가 지금 저기 새누리당 진상조사위원회야. 몰랐어? 불임 사건이 부산이야, 부산. 변호인, 영화 변호인에 나왔던 불임 사건. 임시완이가 고문당하는 장면. 변호사 봤지, 변호인. 변호인이란 영화에 보면 그게 노무현 대통령 얘기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불임사건 피해자들의 변론을 맡았던 사건이고, 거기 지금 미생의 주인공 임시완이가 그 변호인에서 고문받는 그 대학생이야. 고문받는 그 장그래가 고문받는 대학생 역할 했단 말이야. 그때 그 장그래를 고문해가지고 간첩으로 만들었던 그 공안 검사. 그 사람이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라니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죄 없는 시민을 빨갱이로 몰아서 그 고문하고 빨갱이로 몰았던 그 검사가 세월호의 진실을 어떻게 밝히겠어? 못 믿겠지? 진짜인지 못 믿겠지? 확인해봐. 조사해봐봐. 내가 만약에 거짓말이면 잡아가겠지. 내가 허위사실 유포, 나 사실적시로 징역 산 사람이야. 내가 허위사실로 감옥 간 사람이 아니라 사실적시로 감옥 간 사람이야. 그거 알아? 내가 사실을 말해서 잡혀간 사람인데 허위사실 말해봐. 당장 잡아가지. 믿을 수가 없지? 기가 막히지? 오늘 진도 앞바다의 어선 침몰 사건을 통해서 세월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안 하려는 거야. 그럼 왜? 왜 새누리당은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안 하려고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해. 뭐 때문이냐면,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잠깐만.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 세월호 사건 왜 터졌어? 세월호 사건. 원래 이 우리나라의 여객선은 20년까지만, 배를 만들어서 20년까지만 운항할 수 있었어. 법으로. 근데 노무현 때 계속해서 선주들이 로비를 한 거야. 그 연도를 늘려달라고. 20년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계속 로비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만 엄격하다고 막 주장을 하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좋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20년이 넘은 배는 1년에 한 번씩 정밀 진단을 받고 5년까지만,
해마다 정밀 진단을 받고 5년까지만 연장해라라고 법을 바꿔줬어. 그런데 그러면 이 세월호 같은 배는 해마다 정밀 진단 받으면 운항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다가 막 로비를 한 거야. 그래서 2008년에 이명박이 법을 바꿔. 뭐라고? 그냥 시원하게 30년 동안 운항하라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30년 동안 연장을 해주는 거야. 정밀 진단해야 된다 이런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30년으로 연장을 했어. 그럼 왜 해마다 정밀 진단하던 조건을 없앴는지 조사해야 되겠지. 그럼 이명박 조사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안 하는, 조사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그 다음 이명박이 30년으로 연장한 다음에 박근혜가 어떻게 했어요? 원래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 뭐냐 하면 배를 출항하기 전에 배 고박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배 이상이 있으면 선장이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었어. 그런데 그 권한을 즉 박근혜가 작년 8월에 없앤 거예요. 재작년 8월에. 2013년 8월에 그 선장의 권리를 없앴어. 왜?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쓸데없이 선장들한테 귀찮은 안전점검 일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규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고물배를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준 이명박 조사 대상이겠지. 그 다음에 이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푼 박근혜 정부 조사 대상이겠지. 둘 다 새누리당이잖아. 해주고 싶겠냐? 그러니까 조사를 방해하는 거지. 왜 이명박은 선박의 선령을 30년으로 연장했냐? 왜 박근혜는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앴냐? 그리고 왜 이 여야 국회의원들은 해난 구조법이라는 걸 구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 활동을 방해하게 했냐? 그러면 근데 그 중에서 야당 의원도 몇 명 있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 더 많아. 순환 구호법을 만드는데 더 많이 로비를 받은 게 새누리당이야. 조사 대상이잖아. 조사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지? 못 믿겠지? 예. 엉터리 안전검사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명박은 설령 제한 완화를 강행했다. 이거 뉴스에 그거 다 나와. 작년 4월달 뉴스에. 이가 왜 얘네들이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막 지금 뉴스가 뭐라고 나오냐? 뭐 6억에서 7억을 배상 보상을 한다고 그러잖아. 그 뉴스 왜 나올까? 국민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요구해서 그 법을 만드느라고 그 세월호 특별법 만들었다고 착각하게 하려는 거야. 실제로 이 유가족들은 돈 요구하지 않았어. 그거 알죠?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학 특례 입학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리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어. 배상 보상 요구하진 않았다고. 그리고 의사자 지정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국민들 어떻게 알고 있어? 세월호 유가족이 만든 세월호 특별법이 그 세 가지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잖아. 이게 거짓말이야. 첫째, 그 의사자 지정은 정부에서 제안한 거야. 정부에서 박근혜가 의롭게 죽은 의인들한테 의사자로 지정해달라. 지정하자는 얘기를 정부에서 했어. 그 다음에 대학 특례 입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처음에 요구한 거야. 대학 특례 입학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맨 처음에 제안했다는 것도 증거가 나왔어. 그리고 돈 요구, 배상 보상을 요구한 게 없어. 그런데 왜 이 잘못 알고 있어? 이 조직적인 댓글 부대가,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하는 댓글 부대가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몇 달 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야. 7월, 8월, 9월 달 동안. 왜? 세월호 특별법 못 만들게 하려고. 왜?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뭐였냐 하면 세월호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야.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이 뭐냐? 세월호의 진상을 조사하는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세월호의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법이 세월호 특별법이야. 이거 통과되면 누가 괴롭겠어? 이거 통과되면 누가 괴롭겠어? 그 당이 괴로울 거 아니야.
이명박 당, 박근혜 당, 그 다음에 순환구호법 만들면서 로비 받은 당, 그 당이 괴롭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가 세월호 특별법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뭐 대리기사를 폭행했다, 술 먹고.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월호 유가족이 괴한들한테 폭행당한 사건이었어. 그런데 그거를 세월호 유가족이 막 몰려가서 대리기사를 패는 장면이라고 채널A TV조선이 거짓말했잖아. 그 두들겨 맞는 사람이 유가족이고 때리는 게 유가족이 아니라 괴한들이야. 그 괴한들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 죄 없는 유가족들을 두들겨 팬 사건이야. 이게 왜 개소리야. 네가 개라서 개소리로 들리는 거지. 이거 다 밝혀졌잖아요. 뉴스K에서 실제로 CCTV 원본을 찾아가지고 다 밝혀냈어. 대리기사는 폭행 장면이 일어나는 건물 뒤편에 여기 따로 서 있는 장면이 다 찍혀 있어, CCTV에. 그런데 유가족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대리기사가 유가족들한테 폭행당한 장면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어. 왜 그러는 거야? 세월호 특별법 못 만들게 하려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미친 사람들로 만들려고. 아주 부도덕하고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려고 거짓말했던 거야, 그때. 왜? 이 세월호 특별위원회에서 진상을 조사하면 지네들의 죄가 다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한 거야.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 폭행했다. 김현 의원이 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폭행을 해? 근데 지금도 와갖고 저 개소리 하잖아. 꼭 닉네임에 섹스, 보지, 자지 이런 거 쓴 애들이 와가지고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국정원 댓글 사건의 피해자라서 알아. 이 국정원에서 댓글 사건으로 와서 글 썼던 애들, 걔네들이 그 댓글을요, 얼마나 천박하게 달는지 알아? 특히 성적으로 달아. 성폭력적으로 댓글을 달아. 나는 그게 정말 국정원 직원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밝혀졌잖아, 국정원 직원인 거.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인 게 밝혀졌어. 나와 내 딸, 내 남편에게 온갖 성적인 악플을 달았던 게 국정원 직원이래. 기가 막혀. 이게 국정원 댓글사, 그래서요. 자, 제가 지난 박근혜 정부 2년을 정리해 볼게요. 박근혜 정부 2년은 첫째 2013년. 2013년에 박근혜는 어땠냐? 그 상반기 6개월 동안에는 인사사고. 이 상반기 6개월은 인사사고였어. 그래가지고 그 헌법재판소장 이동업을 박근혜가 막 주장했다며. 이명박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이동업이 누구야? 항공권 깡했다는 사람 아니야. 그 헌법재판소 소장하겠다는 사람이 공금으로 생활비처럼 쓰고, 그리고 막 항공권을 깡하고 막 이랬던, 그래갖고 막 법조인들을 모두 쪽팔렸던 사람을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밀다가 잘리고, 그 다음에 그 무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미국에서 수입해 오겠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자기한테 협조 안 한다고 야당 협박하고 막 난리를 피웠어. 그래가지고 결국 야당의 김한길이가 다 그래 해줬잖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가 마누라가 웁니다 하면서 미국 가버렸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깨알 리더십? 그래서 차장들까지, 그 각 부처의 차장들까지 깨알 리더십을 발휘해서 일일이 지명했다고. 그래갖고 법무부 차관이 동영상에서 발견됐잖아. 별장 성접대. 별장 성접대 그 법무부 차관이 그 야동에 딱 뜬 거 아니야. 그거 박근혜가 직접 지명한 법무부 차관, 알면서 지명했다는 것도 밝혀졌어. 그 다음에 그때 김정은이 미친 새끼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센 개지랄 할 때였어. 그때 박근혜가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를 임명을 한 거야. 근데 걔가 누구냐?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천안함 피격 사건 있을 때 모든 군부대가 애도하는 마음으로 골프를 다 중단했을 때
혼자서 군부대 돌아다니면서 골프 친 놈. 그 다음에 그 연평도 사고가 나면 이게 별을 달고 예편한 장교들은요, 이게 그때 연평도가 준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땐 자기의 소재를 밝히고 전면 대기해야 되는 게 그 별을 달고 예편한 장군들의 의무래. 근데 연평도 사건 났을 때 일본 온천에 여행 갔잖아. 그거 무시하고. 그게 밝혀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계속 밀어붙였어. 왜? 그 국방부 장관이 자기 그 전화기에 박근혜 엄마 아빠 사진 달고 다닌다고 계속 밀어붙였는데, 나중에 그 국방부 장관이 외국 그 무기 로비스트였다는 게 밝혀져. 외국 무기회사 로비스트였다는 게 밝혀지고 불법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게 들켜져가지고 그 잘렸어.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박근혜가 막 기어이 안 치겠다는 사람들 얘기야.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인가 이 사람이 그 삼성 변호사 출신. 원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인데 삼성 변호사 출신을 안 친 거야. 그래놓고 막 고집을 피웠는데 얘도 무슨 외국의 불법 자금이 밝혀졌어. 발견돼가지고 잘리고. 그 다음에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청장.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야 되는 중소기업 청장을 박근혜가 또 막 임명을 했는데, 얘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들을 백지신탁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네 주식에 이로운 정책을 피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는 백지신탁해야 된다는데 싫다고 그랬어. 그래갖고 그것도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 국민,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와 그 정치권에서 반대했던 사람이 윤창중이라고. 이 사람이 행실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니까 얘 대변인을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박근혜가 신경질 내면서 밀어붙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윤창중이를 대변인으로 앉혀놓고 윤창중이가 맨날 봉투를 딱 카메라 앞에서 찢으면서 봉투 인사라고 발표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사고가 다 난 거야. 근데 기어이 윤창중이를 데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처음 한 날 갔다가 빤스 벗고 W 호텔에서 설치는 바람에 개망신 당하고 윤창중이가 짐도 못 싸고 도망온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활용점정, 맨 마지막은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막 그 새누리당 의원들도 화가 나는 거야. 아는 거 있냐? 몰라요. 이거 뭡니까? 글쎄요.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요. 그래갖고 막 새누리당 의원도 다 반대했어. 근데 박근혜가 뭐라 했어? 모래속에서 찾은 진주라고 기어이 해양수산부 장관에 앉혔잖아. 1년 만에 그냥 모래였다 그러고 잘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진숙이 베프 박근혜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게 박근혜 6개월이었어. 지금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이 얘기 지금 처음 들은 사람 있지? 그게 박근혜 6개월이야. 초기 6개월. 박근혜 12월부터 초기 6개월까지 벌어진 일이야. 그러다가 이제 6월 12일에 사건이 터져. 박근혜가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나왔지만,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죄 없는 여직원을 누명을 씌웠다고 그러면서 대선 치렀잖아. 작년 6월 12일에 대한민국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1970개 달았다라고 발표해버린 거야. 인터넷에 공개해버린 거야. 그 국정원 여직원이 단 댓글 중에 좌익교수란 닉네임이 나온 거야.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들통이 났어. 어저께 드러난 건 뭐냐? 오늘 한겨레신문 단독이 뭐냐? 그때 국정원 직원들만 댓글을 달은 게 아니라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문재인이 노무현이 NLL 팔아먹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달지 않았다를 개소리하고 다녔던 게, 그게 국정원 직원하고 군 사이버 사령부였어. 그런데 군 사이버 사령부는 국정원과 무관한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 밝혀졌잖아. 국정원이 이렇게 깨알 지시를 내렸다고. 댓글에 대해서 오탈자까지 지시를 해가지고 이 국정원에서 그 군 사이버 사령부 시켜가지고 댓글 달았다는 게 들통이 났어. 지금 다 밝혀져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2012년에 감옥을 가. 왜 갔냐 하면,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내가 정확히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언제나 허위사실에 대해서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확인된 사실만 얘기해. 내가 직접 듣거나 확인된 사실만 말한단 말이야.
그때 내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 A 지지자와 B 지지자가 2010년 지방선거 때 싸움이 났다. 그 과정에서 B의 바지가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때 법원이 나한테 징역 8개월형을 때린 거야. 그 말을 했다고. 왜 그 말이 징역 8개월이냐? 내가 한 말은 A 지지자가 B 지지자하고 싸웠고 B의 바지가 찢어졌다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들은 시청자는 A가 B의 바지를 찢지 않았는데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했기 때문에 A의 허위사실로 A의 명예를 훼손했대. 그래서 징역 8개월 때린 거야 나한테. 내가 감옥 간 이유가 그 말이야. 그 말 때문에 갔어. 그게 판결문에 나와. 내가 A와 B의 지지자가 싸웠다. 그 중에 B의 바지가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게 내 멘트야. 녹취록에도 나와. 그런데 그걸 보고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A가 B의 바지를 찢은 적이 없는데 망치부인의 방송을 영향력 있는 언론인인 망치부인의 방송을 들은 시청자는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징역 8개월이래. 씨발. 잠깐만요. 그거 캡처 뜨셨죠? 그래. 요거요. 충어엄의 글, 요거 올려주세요. 우리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너 우리 변호사가 연락할 거다. 우리가 수사 과정상 아프리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너의 개인정보를 얻을 거고, 그리고 너의 마지막 접속한, 모바일 정보와, 그 다음에 IP를 추적할 거야. 그리고 우리 변호사가 고발할 거야. 각오해? 자, 그래서, 하던 말 마저 할게요. 지금 이제 일부러 이 말 못하게 저것들이 그러는 거야. 얘를 잡아내면 일반인이고, 못 잡으면 정원이겠지. 좌우지간, 나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징역 8개월형에 처해졌어. 내가 하지도 않은 말.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얘기를 안 했다니까? 그런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날 징역 8개월에 처했어. 대한민국 법정이. 자, 그렇다면 노무현이 NLL을 팔았다라는 거짓말을 한 김무성이, 그리고 노무현이 NLL을 팔아먹었다라고 문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한 국정원 직원들하고 군 사이버 사령부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까? 그거 명백한 허위사실이잖아. 정치 댓글 작성 대가로 월 25만원 지급했다. 인터넷에 비밀 카페를 차리고 사이버전을 했다. 그걸 지시한 원세훈은 이게 원장님 지시사항이야. 국정원 직원들이 민간인까지 25만원씩 주고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댓글 다른 게 원세훈이라는 국정원장 지시사항이야. 그러면 원세훈은 몇 년형 살아야 되겠냐?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8개월 징역형을 받았으면 원세훈은 8만 년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국정원 직원들하고 군 사이버 사령부하고 수천만 건의 댓글을 달았어. 그러면 8만 년은 징역을 살아야지. 무죄가 나왔네. 무죄가 나왔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왜 망치부인은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징역 8개월형을 처했던 법원이 왜 원세훈한테 무죄를 줘? 더 웃긴 건 그 국정원 직원들도, 그리고 그 군 사이버 사령부 직원들도, 군인들도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이게 말이 되냐? 노무현이 NLL 팔아먹었다는 허위사실 유포한 국정원 직원들과 그 군 사이버 사령부 직원들이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놓고 지금 김어준, 주진우에 대해서는 김어준, 주진우가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일가에 얽힌 살인사건을 보도를 했어. 주진우 기자가. 그 내용이 뭐냐?
그 박지만하고 박근혜 동생 박지만하고 박근혜 여동생 남편하고 둘이 고소고발하고 있었어. 근데 둘이 그 유경재단을 놓고 고소고발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박근혜 여동생 남편을 청부 살인을 하러 홍콩의 호텔에 들어왔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박근혜 여동생 남편이 그게 박지만의 지시를 받고 자기를 청부살해 하려고 그랬다고 고발을 했네? 그걸 공개를 했어. 그러자 박지만이 이 박근혜 여동생 남편을 고소를 했어. 그래서 서로 고소 고발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그때 청부살해를 왔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뭔가 틀어져가지고 박지만의 지시를 받고 이 박근혜 여동생 남편을 죽이러 왔던 사람이 나중에 박근혜 여동생 남편에게 증언을 쓰겠다는 거야. 자기가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거야. 그 증언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박지만의 지시를 받고 박근혜 여동생 남편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 사람. 이게 박근혜 여동생 남편의 주장이야. 이 사람이 죽었어. 죽었는데 얘가 누구냐 하면 박근혜는 하여튼 친척이야. 오촌 친척이야. 근데 얘가 칼을 맞고 죽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을 칼을 찌르고 죽인 사람이 동생이래. 근데 이 동생이 이 사람보다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몸무게도 적은데 더욱이 이 사람이 얘를 칼로 찔러 죽이고 목을 매달고 죽었다는 거야. 근데 목 매달아 죽은 이 칼로 찔러 죽이고 목 매달아 죽었다는 이 사람의 시신에서 발견된 알코올 도수가 칼에 찔려 죽은 사람보다 알코올 도수가 높았다는 거야. 이게 법의학 기록이라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박지만과 박지만 여동생 남편 사이의 고소고발 사건의 증인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뭔가 이상하다 라는 기사를 썼어. 여기서 허위사실이 뭐가 있냐고. 여기서 허위사실이 뭐가 있냐고. 그런데 이걸 보도했다고 지금 김어준하고 주진우를 징역 3년 2년형에 검찰이 지금 구형을 때려놓은 상태야. 그게 다음 주에 판결이 나. 지금 전 세계 언론인들이 이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니까? 이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거야. 주진우, 김어준이 뭐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했냐? 뭘 악의적으로 얘기했냐? 결국 지네 가문끼리 고소고발하고 거기서 증인이 죽고 근데 증인이 죽었는데 수사 과정이 이상하다. 그거 의혹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왜 징역 3년 2년형에 처해져야 되냐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징역 8개월 살게 한 것처럼 또 죄 없는 주진우 김어준을 징역 살게 하려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게 박근혜 13년이야. 그런데 그 박근혜 13년의 그 상황이 굉장히 위기로 갔어. 국민들이 분노했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막 분노했는데, 그걸 박근혜와 김기춘이 뭘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벌여가지고, 이석기가 현직 국회의원인데 내란 음모를 했다. 그래가지고, 2013년 8월에 확 뒤집어 버린 거야. 그럼 내란 음모죄라는 게 뭐냐? 이석기가 군대를 모집해서 반란군을 조직했다는 내용이야. 그게 내란 음모죄야. 내란 음모죄가 뭐냐 하면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를 했다는 얘기야. 무력 반란을 일으킬 준비했을 때 내란 음모죄야. 그래서 이게 사형이야.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가 사형죄에 해당이 되는 거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석기가 변장 도피했다. 그렇게 보도하면서 그 사건 일으켰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변장 도피했어? 거짓말이었어. 이석기가 변장 도피했다고 채널A TV조선에서 생개 지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땠어? 이석기가 변장 도피를 안 했어. 그 시간에 국회에서 회의하고 있었던 게 밝혀진 거야. 그러면 채널A TV조선이 사실을 보도했냐? 안 했어. 사과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러면서 이석기가 아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내란 음모를 했다는 거야. 정부의 주장은. 근데 법정에서 아로의 실체가 없대. 내란 음모죄는 무죄래. 몰랐지.
이석기가 내란 음모죄 무죄 받았어. 무려 쿠데타를 준비했다는 그 혐의가 무죄였다고. 무죄를 받았어. 그리고 아로라는 실체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왔어. 아니 누가 욕을 했는데? 누가 욕을 했어? 나 욕한 적 없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석기의 내란 음모죄로 판을 뒤집은 정부가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공안 통치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 와중에 뭐가 생겼어? 그 와중에 세월호가 터진 거야. 그 와중에.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석기 내란 음모죄로 판을 뒤집고 그리고 막 지 멋대로 정치를 하려는 상황에서 세월호가 터진 거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처음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게 또 그 당시 문제였냐면 이게 이석기 사태가 터진 다음에 김한길이가 문제였어. 그때 야당 대표가 김한길이었는데 이 김한길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증거가 없는데 박근혜를 비판을 안 해. 맨 밥만 얻어먹겠다. 박근혜더러 밥 먹자만 얘기하면서 박근혜 비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김한길 물러나라 하면서 삭발해버린 거야. 1월 27일에. 내 딸 나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국정원 직원 댓글 문제도 넘어가고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 막 개질하고 있는데 그걸 비판 안 하니까 내가 삭발해버린 거야. 그때 그 머리가 짧아.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했어 김한길이가. 그래서 3월 1일날 내가 57명의 우리 시청자를 데리고 가서 또 삭발했어. 단체로. 김한길 물러나라고. 그랬더니만 안철수하고 다음날 합당 발표를 한 거야. 그래서 새정치연합이 만들어졌네.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이 만들어져서 한 일이 뭐냐. 그지같은 공천 김한길 안철수가 공천권은 당원에게 준다더니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 전략 공천해가지고 발칵 뒤집어 놓고 세월호 터진 다음에 가만히 엎드려 있었어. 그게 다야. 세월호 사건 터진 다음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씨발. 그러면서 결국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야. 김한길 안철수가. 그 다음에 무슨 전략 공천한다고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말아먹고 그리고 나서 이 세월호에 대해서 그 지방선거 전에는 박근혜가 줄줄 울면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하겠다. 책임자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책임지게 하겠다더니 선거 끝난 다음에 싹 입 닦아버린 거 아니야. 그게 지금까지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입 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 비판하니까 통진당 해산한 거 아니야. 통진당 해산 결정. 그러면서 통진당이 아로라는 실체는 없지만 아로 활동을 한 걸로 보인다라는 막연한 주장을 하면서 세계적인 법학자들이 그래갖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 그래서 외국 언론들이 뭐라 그래요. 박근혜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자기가 정치적 위기를 당하니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비판적인 야당을 해산시켰다라고 언론에 나왔어. 그지? 근데 외국 언론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망치로 내 아구를 때리고 싶어? 내가 시켰나? 외국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왜 내 망치로 내 아구를 왜 때려? 속상해 죽겠지? 내가 옛날에는 이제 막 다 강퇴를 시켰는데 이제는 강퇴 안 시켜. 이것도 민주주의의 의견이거든. 얼려둘 뿐이지. 얼려두고 나는 불타는 10미닛을 쪽쪽 빨아먹으면 되니까 고마워. 자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추천하러 와주신 많은 댓글 요원 여러분 반가워요. 씨발. 그렇게 지난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 유포하고 아무 처벌도 안 받아서 좋겠어 씨발. 그지? 아유 개새끼들. 아무도 처벌 안 받고 아유 잠놈 새끼들. 욕먹으려고 왔지? 니네도 나한테 뭐 쌍욕하면서 나는 너한테 욕하면 안 돼? 무슨 논리가 그래. 자 그래서 마저 하던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지금 박근혜 2년이 그거야. 인사 참사
인사 참사, 그 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 이석기 내라는 뭐 사기,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통진당 해산 이후에 종북 빨갱이 몰이. 아니, 종북 빨갱이가 어딨어? 종북 빨갱이가 어딨냐고. 박근혜를 비판하면 종북 빨갱이라고 누가 그래? 야, 박근혜를 비판하면 종북 빨갱이라고 도대체 누가 정한 거냐? 옛날에 박정희를 비판하면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고문당하다 죽었어. 박정희 때 박정희를 비판하면 간첩이라고 고문해가지고 간첩 자백을 받고 간첩이라고 사형시켰어. 전두환 때 전두환이 독재자라고 비판하면 삼천교육대로 잡아가서 때려 죽였어. 그리고 안매장해버리고. 그게 지금 다 나중에 밝혀졌잖아. 지금 박정희 때 그 죄 없는 사람들 간첩으로 몰아 죽였던 사건, 그거 지금 정부에서 계속 배상금 주고 있어. 국가 배상. 국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계속해서 국가에서 배상해주고 있다고. 피해 보상. 손해배상인가? 피해 보상이지. 국가에서 부당한 공권력을 사용했다고. 그래서 박정희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국가에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물어낸 돈이 제일 많아.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고 딸이 따라하는 거야 지금? 박근혜 비판하면 종북이라고 누가 그랬어? 내가 북한하고 친하다는, 내가 북한의 지시를 받는다 증거 있어 이 씨발년놈들아? 내가 북한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 있어? 이 씨발 진짜 지랄들이야. 내가 언제 북한에서 지시를 받았어? 니네가 봤어? 증거 있어? 나는 이제까지 북한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금강산 관광 한 번 안 갔어. 내가 언제 북한의 지시를 받아? 나는 17년째 우리의 모든 삶이 정부에 의해서 감시당해. 기초의원이라. 내가 김정일을 만나서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라고 칭찬을 했냐? 내가 주최사상 탑에 올라가갖고 관광을 했냐? 내가 김정일하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한일전 할 때 태극기 흔들지 말고 단일기 흔들으라고 신경질을 냈냐? 내가 자서전에다가 김정일 칭찬을 했냐? 박근혜는 김정일 만나 악수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탑 관광하고 김정일을 만나서 김일성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동의하고 김정일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일 축구할 때 태극기 흔들지 말라고 신경질 내고 김정일을 칭찬한 자서전을 냈어. 야! 누가 종북 세력이야? 어디다 대고 종북 세력이야? 씨발. 지랄들이야. 조선일보, 동아일보, 거기다가 우리나라 대기업들, 김일성 무슨 기념관에 가보면 선물 한 개 꽉 찼다며. 나는 이제까지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한테 땅콩 하나 준 게 없어. 누구더러 종북 세력이래. 조선일보 사장이 김정일더러 그랬다며. 참 인간이십니다. 씨발 지랄하네. 야, 누가 종북 세력이야? 없다 대고 종북 세력이야. 이것들이 진짜. 자, 그래서요, 이게 박근혜, 이게 지금 박근혜의 인연이야. 그러면 망치 부인은 무슨 자격으로, 네가 뭔데 대통령을 까? 야, 이 등신 새끼들아. 너네는 대한민국 헌법 1조도 모르냐?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뭐라고 나와 있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 뭔 뜻인지 모르지? 무식해서. 내가 어저께 자유민주주의를 설명했어. 정치적 자유와 경제민주주의를 설명한 거다 그랬더니 새해 들어 들은 첫 번째 개소리래. 야! 그거 국민윤리 교과서 내용이야. 이 무식한 새끼들아.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 자유와 경제민주주의를 뜻한다. 그거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에 나온 얘기야. 이 무식한 새끼들아. 네가 새해 들어 들은 첫 개소리라고 얘기한 그 내용이 교과서 내용이라고. 국민윤리 교과서가 내 수필집이냐? 거기다가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면 종북 빨갱이년이래.
박근혜 대선 공약이야. 경제민주화가. 이 무식한 새끼야. 어? 이 무식한 댓글 알바 새끼들아. 박근혜 대선 공약이 경제민주화야. 가서 청와대에 가서 외쳐! 정부 빨갱이년이라고! 어따 대고 와서 무식한 새끼들이 그냥 개소리를 빡빡 해대면서. 박근혜 대통령님 만세. 너 청와대 직원이구나. 원래 국민은 대통령한테 대통령님이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최고의 존칭이야. 그럼 대통령님은 누가 하냐? 청와대 직원들이 하는 거야. 네가 대통령님 그럼 너 청와대 직원이야. 아니면 뭐 새누리당 당직자거나. 어따 대고 대통령님이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 무슨 뜻이야? 국민이 가장 높은 지위를 갖는다는 얘기야.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5년 동안 계약직으로 임명한 직원일 뿐이야. 국민의 머슴. 이명박도 인정한 거야. 박근혜 모른대? 이명박한테 물어봐야 그래. 오죽하면 그 무식한 이명박이도 자기가 국민의 머슴이라고 인정했어. 그게 민주주의야. 니들은 모르는 교과서의 한 토막을 다시 설명하마. 대한민국 교과서엔 이런 말이 있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들어봤어? 또 올해 들은 두 번째 개소리라고 하지 왜? 그거 교과서에 나온 얘기야. 정치 교과서에. 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나더러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며. 내가 징역 8개월형에 처해진 이유가 뭔지 알아?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내가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서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지랄이야? 추천합시다. 고마워. 내가 대한민국 언론인의 의무에 따라 정치 권력을 비판하고 있는데 왜 와서 지랄이야? 니네들은 한 번도 안 읽어본 교과서를 난 애들한테 가르쳤어. 그래서 나도 아는 거야. 정치 교과서, 법과 사회 교과서 가서 봐봐. 그러면 또 이것들이 그래요? 대한민국의 그러면 판사들의 판결이 어쩌고 저쩌고. 야 씨발.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첫 번째,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된다. 두 번째,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주진우, 김어준이 진실을 보도했다고 징역 3년 2년형의 구형을 받고 망치 부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결국 최종 죄명이 뭔지 알아? 나 3개월 징역 살고 3개월 달아놓고 나왔어. 그러면 내가 왜 징역 6개월이냐? 허위사실이 무죄가 나왔어. 이제 2심에서 허위사실이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징역 6개월형이야. 왠 줄 알아? 사실을 적시해서. 야 씨발, 언론인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 비판했다고 징역 사는 게 그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냐? 대한민국 판사라는 인간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허위사실이라고 징역 8개월 때려놓고 뻔히 수천만 개의 증거가 있는데 원세훈 무죄 줘놓고 니들이 판사냐? 씹새들이지. 야 이 씹대야. 야 이 씹새들아. 니들이 판사냐? 망치 부인한테는 하지도 않은 말로 허위사실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징역 8개월 딸인 새끼들이 수천만 건의 증거를 가지고 무죄를 줘? 이런 시벌놈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야. 판사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전부 국민의 종이라고. 걔네 월급 안 받는 자원봉사자들이야? 그거 월급 다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야.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인간들은 국민의 머슴이야. 국민의 직원. 어따 대고 이것들이 그래 25만원 월급 25만원 받으니까 막 월급 25만원 주는 박근혜 대통령이 님으로 보여? 그래서 그래?
아, 씨발, 그 25만원 때문에 그렇게 양심을 팔고 사니까 좋냐? 이 씹대들아. 오늘이 마지막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사랑하는 조카 손주의 우아한 이모 할머니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은 차분하게, 오늘 이후는 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막 욕설은 오늘이 마지막 들은 거예요. 연봉 300짜리들 진짜. 진심 역겨워? 아니, 진심 역겨운데 왜 듣고 있어? 너 나한테 괜히 들이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한테 관심 받으려고. 관종쟁이. 관심종자들. 자, 그래요. 오늘 뭐 망치 부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뭐 뉴스 하나 간단히 뉴스 꼭지 하나 보고 갑시다. 예. 어쩌죠? 갖고 싶던 선물 캐논에서 벌써 받았어요. 캐논 소리 산타 페스티벌. 노래 계속 소리가 나오고 있었구나. 산타 페스티벌. 미안해요. 아니, 왜 이렇게 광고가 계속 나와? 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 저희들이 지난 2013년 가을 국정조사 때부터, 국정감사 때부터 지속적인 단독 보도로 파헤쳤던 이슈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군의 정치 개입은 민주국가에선 그야말로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재욱, 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 지난달 30일에 군사법원이 각각 집행유예 그리고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을 저희 JTBC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뜯어보니까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정치관여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정진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판결문입니다. 사이버사령부가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수준을 넘어 여당 후보의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의도가 포착됐습니다. 작전 수행 결과 지지 여론이 5%에서 20%로 늘어났다는 여론 변화 추이까지 보고된 겁니다. 정치 관여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령관이 깊숙이 관여한 대목도 나옵니다. 연재욱 전 사령관은 매일 작전 결과를 보고받으며 자필로 수정하거나 메모지를 통해 수정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최종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레이저 포인터를 집어던지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이버 사령관들이 보고서의 내용이나 형식에 굉장히 집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윗선에 보고하기 위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요. 부대원들은 인터넷에서 비밀 카페에 접속해 정치 댓글과 관련한 지침을 전달받았습니다. 부대원들이 쓴 글은 대부분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식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독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자식에게 사과하라는 건 또 다른 연좌제라는 글을 썼습니다. 논란이 된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선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 대해 비난하는 민주통합당의 작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들은 오로지 흠집내기 목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정치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 부대 예산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구입하고 댓글 활동에 참여한 부대원들에게 매달 업무 수당으로 25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JTBC 정진우입니다. 25만 원 받고 영혼을 파니까 좋냐?
25만원 받고 영혼을 파니까 좋아? 어? 아이 새끼들 25만원이면 일당 만원이냐? 아유 일당 만원에 영혼을 판 새끼들 아유 자 그 다음 후지TV 거 말고요 후지TV 거 말고 영어권에서 만든 세월호 저기 사건 기록 다큐가 있었는데 자 뭐 이런 뉴스도 있네요. 또 광고가 나오겠지?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뉴스. 광고가 존나 길어, 씨. 이렇게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새누리당 내 친이계는 청와대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친이계는 어제 대규모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참석을 했죠. 그리고 나서 딱 하루 만에 나온 이런 움직임이어서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부실 등에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 현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이치에 맞느냐, 이런 반박도 여당 내부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향해 포문을 연 건 친이계 좌장으로 꼽히는 이재호 의원입니다.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든지 당장 비서관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비선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뭐가 말끔하게 처리가 돼야죠. 특검 도입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이계 중진인 정병국 의원도 청와대가 책임지고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친이계는 어제 서울 강남에서 대규모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호, 주호영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앞두고 세과시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잘못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성찰의 과정이 이제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를 향해서 그런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느냐. 친박계 일각에서는 자원외교 부실을 책임져야 할 이 전 대통령을 왜 그렇게 엄호하느냐는 반박이 나오면서 계파 간 갈등 양상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얘네들이 지금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아시는 분? 내가 또 조사를 했잖아. 지금 친이 친박이 막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친이 친박이 막 싸우는 이유? 지금 이게 그 내년에 총선에 이제 그 지역위원장 총선에 나갈 국회의원 후보들 그걸 놓고 지금 그 친이 친박이 개파 싸움을 하는 거야. 그냥 단순한 쇼가 아니라 지금 저 짓거리들이 왜 하는 거냐?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에 나갈 그 공천권을 놓고 지금 개파 싸움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참 언론이 웃겨. 그 새정치연합에서 야당에서 이렇게 공천 싸움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개파 싸움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개파 분쟁이라는 둥, 공천 분탕질이라는 둥 그렇게 얘기하는 언론이 새누리당이 저런 짓 하는 데는 가만히 있다? 제대로 그런 얘기 안 하고? 자, 뭐 하여튼 그렇대. 그래서 지금 저기 새누리당이 각 지역별로 친이계하고 친박계가 그러니까 이제 친박이 그 잡고 있는 데는 계속 친박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걸 친이계가 김무성이가 이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바꿔버리겠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지들끼리 이제 개파 싸움이 난 거야.
그거 얘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새정연 전당대회, 새정연 전당대회 결과 얘기하면 안 돼. 그거 내가 얘기하면 또 누가 나를 고소하기 때문에 고소 고발할까봐 새정연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겠어. 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들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 또 바로 또 선거법 위반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칭찬하는, 내가 동영상만 봐도 지랄이야. 뉴스만 봐도 지랄이고. 나 지난 9월 달에 고발당했잖아 또. 그냥 동영상 하나 봤다고. 그것도 시청자들이 갖고 온 동영상 봤다고. 아유, 정말 지랄들이야. 좌우지간, 내가 그래서 법적으로 해도 되는 말이 뭔가까지는 봤어.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지금처럼,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립이라는 둥, 그런 식의 대립, 그거는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거다. 여기까지는 선거법에 안 걸린대. 하여튼, 내가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 여자 뭐 하는 여자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 여자 직업이 뭐예요? 사실 나의 직업은 자칭 주부야. 자칭. 나 스스로는 주부인데 일반 주부는 아니고 불량 주부. 근데 법원이 나한테 법원 지정 언론인이래. 영향력 있는 언론인. 그 다음에 누구야? 국세청은 방송인이라고 지정해서 세금을 악착같이 뜯어가. 그러니까 나의 직업은 공공기관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국세청 지정 방송인, 법원 지정 언론인이야. 자칭 주부이고. 물론 부업으로 데뷔한 작품이 있는 배우이기도 해. 배우 망치 부인? 내가 워낙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한마디도 못해. 무엇보다 내가 그것도 통진당에 대한 입장이 뭐냐 또 궁금하잖아? 여러분들? 나 통진당 당원이 고발하고 통진당 후보가 고소해서 징역 살다 나왔어. 내 느낌이 어떨 것 같아? 통진당이라 그러면 이가 갈려. 통진당 당원이 고발하고 통진당 후보가 나를 고소해서 그래서 내가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이야. 10년 동안 선거권도 못 얻게 됐어. 통진당이라 하면 이가 갈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는 반대해. 왜? 내가 이가 갈리고 싫은 건 맞지만,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해산은 뚜렷한 죄와 명분이 없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통진당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함부로 정당 해산질하면 안 된다. 그건 군부 독재자들이나 하는 짓거리다. 나는 통진당을 그대로 두고 국민들이 처절하게 심판해서 짓밟게 해야 된다는 게 내 주장이었어. 나는 통진당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통진당 때문에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해산을 정부가 결정하는 거? 그건 군부 독재적 발상이야. 마음에 안 든다고 해산할 거면 노무현 때 한나라당 해산했어야지. 안 그래? 계속 개소리만 하고 온갖 발목 잡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 내가 새누리당 해산하라 그래? 마음에 안 드는 정당이라 해서 함부로 정당 해산해라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 그게 민주주의야. 그거 못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야.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예요. 전체주의. 국가가 곧 대통령이 곧 국가다. 이게 전체주의 독재 사상이야. 그러면 독재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독재는 민주주의보다 효율적이야. 왜? 협박을 해서 아주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내. 그러나 독재의 문제점은 독재자가 죽으면
모든 토대가 무너져 내려. 그래서 독재가 나쁜 거예요. 정말로 효율성을 따지면 김대중이 노무현이 독재하고 싶지 않았겠어? 나라고 독재하고 싶지 않겠어? 그러나 독재는 그 후폭풍, 그 부작용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기량으로, 국민 전체의 바탕으로 올바른 민주주의의 철학을 세워가고 방향을 세워가는 것이다. 더디 가도 사람 생각하고 더디 가더라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거, 그게 민주주의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방송 어땠어요? 뭐 알아들었어요? 예. 사실 뭐 망치부인 방송을 아무나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예. 망치부인 방송이 이렇게 뭐 아무나 알아들을 만한 방송은 아닙니다. 뭐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마음에 안 드셨다면 안 와도 돼요. 굳이 와가지고 괜히 관심 받으려고 그러지 마. 나한테 들이대갖고 우리 집에 사는 남자 하나면 좋게.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온전히 이해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망치부인의 방송을 듣고 추천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추천 눌러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초콜릿은 망치부인의 10미닛, 불타는 10미닛으로 우리 벌레들의 강제 추천을 받는 데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스티커로는 망치부인의 1000명방을 만드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1000명방이 내가 대상을 탔으면 그냥 여러분한테 스티커 달란 소리 안 하는데, 하여튼 대상을 못하는 바람에 여러분의 스티커로 1000명방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별풍선으로 망치부인 방송의 제작비와 우리 조카 손주의 분유값을 대려고 합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망치부인 방송을 보다 보면 뭐 이렇게 욕도 나오고 비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뭐 사실 뭐 욕하고 비판할 수 있지 뭐. 근데 사실 욕하고 비판하는 것도 관심이에요. 나는 관심이라고 봐.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럼 왜 강퇴하고 블랙 시키냐? 우리 팬들이 볼 때 가슴 아프니까. 우리 팬들 가슴에 못 박은 죄로 강퇴 블랙이야.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을 전 허락합니다. 그러나 몰상식한 욕지거리를 하면 강퇴 블랙이야. 알았지? 자,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추천해주신 분들께 더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 감사, 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면서 매니저님들께 수고했단 말씀 전합니다. 망치부인이 가는 길은 편안하고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예. 또 망치부인이 꿈꾸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는 사실은 좀 어려운 꿈이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물으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또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지요. 자, 2015년 을미년입니다. 의병의 해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수하기 위한 의로운 의병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시작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